야담상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야담상회에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산세가 요란하게 지저귀는 옛 조선에 번창했던 수도 한양의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위치했던 북촌. 한양에서 대대로 부귀를 누리며 살았던 양반들이 모여 중심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이곳은 뒤로는 백악산과 인왕산이 자리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청계천이 내다보여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촌의 양반들은 경치 좋은 산기슭에 정자를 짓고 문학과 예술을 꽃피우며 풍류를 만끽하곤 하였지요. 이 북촌을 수놓고 있는 기와 집 중 하나에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의 사가, 다시 말해 환관의 집안이 있었으니 이곳에 시집을 오게 된 기품 넘치는 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개월, 유난히도 눈망울이 또렷하여 제 고향 청평에서는 어릴 적부터 사슴을 닮았다는 뜻으로 청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하였지요. 개월은 본디 번듯한 양반의 집안 여식으로 태어나 한 점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게 자랐지만 몇 다리를 건너 거쳐간 먼 친척이 반정의 음모에 휩쓸리는 통에 개월의 집안까지 그 불똥이 튀어 가세가 기울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한관의 집으로 시집오게 된 기구한 팔자였습니다. 얼씨구, 저기 북촌의 그 많은 양반네들 기와집이 널리고 널렸거늘 하필이면 내 시집안에 시집을 가다니. 개월아 씨네 집안도 한때는 이세가 대단하였는디 사람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요. 5월이 이거사. 그 입 조심 못하겠는 게야. 누가 들었다간 청거신 내 아니는 조상님도 못 지켜준다 이거사. 아 그럼 어쩌겠어. 그 옛날 권세를 떨쳤다 하여도 지금은 쫄딱 망해버린 가문이니 저리 되는 것이지. 그나마 누가 데려간다는 사람이라도 있을 때 보내는 것이 상책이지. 어얼레 저더러 조심하라고 하더니 청직의 아재도 지금 누가 들으면 솔찬히 오해사기 좋은 말을 잔뜩 뱉고 있는디요? 난생 처음 밟아보는 북촌 땅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주변의 수군거림은 안 그래도 풀이 죽어있던 개월을 더욱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수군거림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아주 신이 났구나. 사사로이 반응하면 저들에게 더욱 좋은 먹거리만 제공하는 꼴이 될 터이니 내 그냥 웃고 넘어는 간다만 심히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구나. 내 입 하나 덜어 살림이라도 나아진다면 내 더는 바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참담한 마음은 쉬이 정리되지 않는구나. 착잡한 마음의 개월은 시댁으로 발을 들인 그 첫날부터 수심이 내려앉은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월이 시집오게 된 이 환관의 집안은 그간 국내 이런저런 송사를 이용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 번듯한 12칸 기와집의 하인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환관이라는 명패 없이 본다면 그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이었지요. 화를 입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고 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팔려온 개월이었으나 걱정했던 것만큼 북촌에서의 삶이 그리 고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잔뜩 긴장하며 들어간 첫날의 기억이 무색할 만큼 무난한 일과의 연속이었어요. 태생이 양반집 규수였던지라 법도와 예절도 어린 시절부터 줄곧 교육받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누구 하나 그녀의 처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나 태생이 환관인지라 응당 있어야 할 남편의 귀중한 것이 없었으니 개월은 남들 다 치룬다는 첫날 밤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혼인 당일과 그 이튿날 잠깐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을 뿐 그 이후로는 궁으로 입궁하여 한 주 내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 적도 있으니 커다란 기와집에서 개월 홀로 덩그러니 지내는 시일이 길어졌지요. 이후로도 남편은 궁의 잡무가 너무도 바빠 그 얼굴 제대로 보기도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젊은 나이에 한관의 집안으로 팔려가듯 시집 와선 그 아찔하다는 음양이 이치 한번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있는 과부 신세로 이리 지내게 되었으니 굶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인지 각복하기 그지없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이 드는구나. 부유한 북촌 기와집의 안방마님이 되어 끼니 걱정을 덜게 된 것은 기뻤으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찌 한 갈래로만 흐를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개월의 마음 한켠에는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가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수조차 제 짝을 맞아 정답게 뛰어노는데 자신은 그저 이 환관 집안의 부속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과부 신세 운운하며 커다란 기와집에 갇혀 살다시피 하던 개월이 길고 긴 한숨을 뱉어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선을 들쑤시던 풍토병이 궁궐한 승정원 내부까지 침범하여 그 바람에 몹쓸 병이 옮아 병석에 눕게 된 개월의 남편은 그야말로 손쓸 틈도 없이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를 이을 자손도 없는 한관의 가문인지라 젊은 나이에 개월이 졸지에 집안의 안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어지러운 집안의 대소사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기를 몇 해 어느덧 집안도 안정되어 돌이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리따운 고운 시절을 다 보내고 개월도 나이 30 가까운 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더덥고 몹시도 빠르구나. 한때는 남편이 그리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리도 지나버렸다니 말이야. 모처럼의 한적한 밤, 뜰로 산책 나온 개월이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입이 그야말로 방정이지. 그때 살아있는 과분이었더니 그런 푸념만 하지 않았어도 남편에게 그런 화가 닥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늘. 어쩐지 자신의 방정맞은 입으로 죄를 지은 것 같았던 개월은 눈물을 훔치며 하늘 높이 걸린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있으나마나였지만 그럼에도 곁을 지키던 남편이 사라지자 그녀의 가슴 속 외로움은 그 덩치를 키워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기만 하면 찾아오는 사무치는 감정은 아직 식지 않은 개월의 심금을 마구 뒤흔들고 있었답니다. 집안 하인들 사이에도 마님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짐을 두고 이러다 집안에 줄초상이라도 치르는 것 아니냐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날들만 흐르고 있었지요. 주인마님 처음 뵙겠습니다요. 셋내 거덕이라 하는구먼요. 저작거리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디 이댁서 일손을 채우느라 머슴을 구하고 계시다 하여 이리 당도했습니다요. 훤칠한 머슴 하나가 개월의 집을 찾은 것은 이듬해의 일이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던 차에 듬직한 머슴 하나가 이를 찾아 개월의 집에 당도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덕이라 하였지요. 남편의 장례 이후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쥐게 된 개월은 평소에도 제 집 서품을 파는 머슴들의 세경을 아주 넉넉하게 치러준 탓에 고을에서의 평판이 눈에 띄게 좋아졌던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들인다는 공고를 낼 때면 이처럼 많은 지원자들이 그녀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그들 중 쓸만한 사내를 추려 흔쾌히 머슴으로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 이 거덕이라는 젊고 다부진 머슴이 개월의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시켜본 바 이 거덕이라는 머슴의 일머리가 아주 특출난 것이었지요. 하나를 일컬으면 셋을 해내는 데다 그리 육중치도 않은 몸으로 힘은 어찌나 장사인지 어지간한 머슴 둘셋으로 처리할 일을 거덕이 혼자 해치우니 개월은 여간 든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다른 머슴들과는 달리 글을 읽고 쓸 줄 알 뿐 아니라 일을 끝낸 밤에는 꼬깃꼬깃 달아해진 책을 붙들고 글 공부마저 하고 있으니 개월은 이 거덕이 아주 기특하기 그지없어 더욱 정이 가는 것이었지요. 또한 그녀가 밤마다 외로움에 사무쳐 잠이 들지 못하는 날에는 거덕이 어김없이 찾아와 머슴살이를 하기 전 떠돌던 자신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어지간한 재담꾼 못지않게 재미진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말벗을 자처했습니다. 그럴 때면 개월의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던 간지러움이 씻은 듯이 내려갔으니 캐캐 묵은 갈증이 해갈되는 느낌에 그녀는 단꿀 같은 잠에 들 수가 있었지요.
내 거덕이 저자만 보면 가슴이 이리도 요동을 쳐대니 이것이 과연 일머리 좋은 머슴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내로 생각하려는 발칙한 마음인 건지 그간 무심하던 하늘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괴로구나. 그간 자신의 집을 거쳐간 수많은 머슴들과는 다르게 거덕에게 느껴지는 특별한 마음이 커져 주체할 수 없어진 개월은 밤낮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마님은 참 다 좋은데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흠이란 말이여? 이 집안 주인이 된 지도 오래인데 캬 이것 저 보면 딱하고 감이 잡힐 때도 되지 않았는감? 아직도 이 가끔 보면 시집 오던 시절 그대로 매행한 구석이 있단 말이지. 얼굴은 여전히 반반하니 참말로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 말이여. 곳간 뒤쪽 으슥한 곳, 하인들이 모여 한숨 돌리는 쉼터에서 개월 내 머슴 중 한 명이 그녀에 대한 고약한 뒷말을 꺼내놓으며 포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잠자코 듣고 있던 거덕이 순간 발끈하며 핏대를 세우고 대꾸했지요. 아니 이봐 춘득이 자네 그리 말하면 아니 되는 법이여. 그동안 머슴질 깨나 해보면서 우리 마님같이 후한 대접해주는 주인댁 겪어본 적 있던가? 여기 아니면 춘득이 자네처럼 뺀질대면서 일도 시원찮은 머슴 어디 거두어나 죽었느냐 이 말이여? 아니 근데야 이 인간아, 자네가 무슨 이 집 주인대감이라도 된단 말이여? 같은 신세끼리 합심해야지 어디 주인 마님 편을 들고 난리인겨. 그러거나 말았거나 거덕은 늘 개월의 입장에서 항시 그녀를 두둔하기 일쑤였지요. 머슴들 사이에서 아주 충견도 저런 충견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세경 놓고 부리는 일꾼 그 이상으로 극진히 대접해주는 개월에게 충심을 넘은 희한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세경과 삼시세끼, 질 좋은 밥상으로 자신을 돌봐주니 그야말로 거덕에게는 개월이 하늘님이자 천지신명과 진배 없는 존재였습니다. 허나 주인마님과 종살이를 하고 있는 머슴의 신분인 자신과의 거리감을 깊이 깨닫고 있던 거덕은 감히 선을 넘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멀찍이서 개월의 뒷모습을 훔쳐보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마님을 두고 자기들끼리 음담패설을 흘리는 머슴들이라도 몇 놈 그의 눈앞에 걸리기라도 하면 번개처럼 날쌘 동작으로 그네들을 엎어매쳐 클바닥에 나뒹굴게 만든 거덕이 흡사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와도 같은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천추리기로 서니 배운 데 없이 주인 마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이 거덕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구먼. 어디 자신 있는 놈들은 그 뚫린 입 신나게 나불거려를 보시라고. 내 아주 마님댁 마당 한가운데다가 거꾸로 말뚝 박듯이 박아 넣어버릴 테니깐 말이여. 이렇듯 거덕은 듬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며 그저 개월의 뒤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짓달이 걸린 밤하늘 아래에서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덕이 부엌에서 밤참으로 약과와 대추차를 싸들고 개월의 방문 앞에 살포시 내려두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녀의 방 안에서 평소와 같은 인기척 대신 조금 다른 느낌의 이상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으, 원래? 마님, 저 거덕입니다요. 안에 무슨 일 있습니까요? 낌새가 이상함을 눈치챈 거덕이 놀라 물었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던 거덕은 몇 번이고 개월을 불러보았지만 허사였지요. 거덕은 필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님, 안 되겠습니다.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쇳내 지금 들어가겠습니다요. 개월에게 변고가 생긴 것을 우려한 거덕이 강문을 열어젖히고 쏜살같이 안으로 뛰쳐들어가자 침소용 저고리 옷을 제대로 여미지도 못하여 하얀 어깨를 그대로 드러낸 개월이 방 구석에서 벌벌 떨며 웬 괴한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월의 입을 틀어막고 위협하고 있던 사내는 뛰쳐들어오는 거덕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개월을 내동댕이 치고는 밖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아니 뭐야? 내 이놈 경을 쳐도 200번 쳐 죽일 썩어나 자빠질 놈아. 냉큼 거기 못 서겠느냐? 거덕은 그 길로 목침을 집어던져 솜씨 좋게 괴한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날벼락을 맞은 괴한은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기절하고 말았지요. 거덕의 날랜 동작을 지켜보던 개월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뱉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두려움에 질려 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발견한 거덕은 다시금 지옥의 야차 얼굴이 되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낯빛으로 괴한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놈이 뭐하는 놈인지 전후사정은 모르겠다만 일단 메타작부터 흠씬 맛보다 보면 내 무슨 일인지는 차차 알게 될 것 같구나. 감히 우리 만인에게 손을 대. 어디 내 손에 요절나봐라 이놈.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거덕의 치도곤에 괴한은 말 그대로 쥐포처럼 뻗어버렸습니다. 일사천리로 포도청에 연통을 넣어 집으로 당도한 포졸들에게 괴한을 넘기고 보니 괴한은 평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월의 험담을 해대며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던 불량스러운 머슴 중 한 명이었어요. 마님, 많이 놀라셨지요? 괜찮으십니까요?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구먼요. 어휴, 정말 고맙구나. 거덕이 내가 아니었으면 졸지에 이대로 무슨 꼴을 당하였을지. 내 아무리 혼자 된 지 오래된 과부라 쉽게 보였다고 하여도 어찌 세경을 주던 머슴에게 이런 일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구나. 호롱불빛에 얼핏 비치는 개월의 얼굴엔 핏기가 가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어이쿠, 마님 저기 그것이 거덕은 그제야 개월이 난리통의 옷을 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선을 거두려 해도 첫눈처럼 뽀얗게 반짝이는 그녀의 어깨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난리법석이 끝난 이후 개월의 안방. 언제나 자신의 곤경에 용맹한 범처럼 한달음으로 달려와주는 거덕이 이번에도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내자 이제 개월이 거덕에게 가진 호감은 그 감정을 키울 대로 키워 연정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이 되어 있었지요. 괴한을 혼내주느라 풀어헤쳐진 옷구름 사이로 번듯하게 비춰지는 튼실한 가슴팍을 보니 머슴 앞에서 허연 어깨를 드러내놓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개월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마님 그럼 셋내 그만 일어나 보겠구먼요. 혼절할 뻔하려는 개월을 겨우 안방까지 부축하여 금치미로 누인 거덕이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고 막 몸을 일으켜 나가려는데 뒤에서 개월이 그의 손목을 덥석 잡고 나지기 말했습니다. 저기, 거덕아, 잠시만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거라. 어이구, 마님 어찌 그러십니까? 아래 것들 보면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요. 마음이 진정되셨으면 이제 셋내는 그만 나가는 것이 좋겠구만요. 내 오늘의 부끄럽고 염치 없음은 이 어둠 속에 덮어두고 다시는 들추지 않으마. 그간 너희 덕을 많이도 봐왔다만 오늘 밤은 반드시 내 덕을 좀 보아야겠다. 이 나이 되도록 음양이하빌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온 내 형편이 스스로 딱히 더는 견딜 수가 없구나.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도 주변에서 그런 나를 업신 여기기 때문일 테지. 이대로는 한이 쌓여 내 죽어도 시신조차 썩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는 여미고 있던 손을 스스로 내리며 호롱불을 후 불어 끄고는 그대로 거덕을 이끌어 침소 위로 당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님 셋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요. 그리하여 혈기왕성한 거덕이 그 두툼한 손으로 개월을 끌어안았고 그날 밤 북촌에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음양의 합의를 체험한 개월의 풍악이 온누리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느지막이 음양의 조화로움에 눈을 뜨게 된 개월. 얼굴에는 봄꽃 같은 혈색이 돌고 매사에 웃음이 넘쳐 여유로움과 자비로움이 묻어나니 주변에서도 그런 그녀의 눈에 띄는 변화에 다들 비결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지요. 비로소 춘심과 연심이 뒤섞인 사랑에 빠져든 개월은 하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주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때라면 지체하지 않고 거덕을 호출하였습니다. 내 필시 천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정녕 이래서는 아니 되거늘. 거덕을 물리고 나서는 언제나 찾아오는 불안함과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자책하며 한숨을 토했지만 그것도 그때 잠시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음 한편으로는 거덕을 세차게 물리지도 못하여 밤이 찾아오면 속절없이 안방의 문을 슬며시 열어두고는 야음을 타고 주변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덕의 발길을 모르는 척 내치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둘만의 비밀이 차곡차곡 쌓이는 오묘한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꽃 피고 새 울고 햇살과 바람이 어우러지고 그러다 낙엽과 함께 어느덧 눈발이 펄펄 휘날리는 한겨울이 당도하였지요. 누군가 북촌의 대궐, 개월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눈매가 날카로운 낯선 선비 하나가 보따리를 들고 과부 개월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개월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린 젊은 선비는 다짜고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읍소하기 시작했어요. 이 북촌 땅에 도의를 중시하고 어려운 자를 내치지 않는 의로운 여주인이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듣던 대로 굉장한 미인이시군요. 어허, 이거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소인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촌자락 너머에 기거하는 민기태라 하옵니다. 염치불구 이리 찾아오게 된 연유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실은 아버님이 덜컥 옥에 갇히신 뒤 그만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말았지요.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들어도 본 적 없는 죄목을 덮어쓰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관가로 끌려가신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옥살이 중이신 아버님 생각에 자신을 민기태라 밝힌 선비는 설움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보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의 사연이 못내 안타까웠던 개월이 민기태를 위로하며 도닥이자 그는 하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방이 찾아와 600냥만 내면 아버님을 풀어주겠다는 전원을 던지고 갔습니다. 허나 기울어진 집안 형편에 그만한 거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지요. 그리고 잠시 하던 말을 멈춘 민기태는 지참한 보따리를 개월의 앞에서 풀어보였습니다. 풀린 보따리 안에서는 휘황찬란한 금구슬이 금빛 자태를 드러냈어요. 저희 22대 선주께서 고려의 문부랑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금보옥들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지요. 가문의 자랑으로 고이 간직해온 것입니다. 참으로 송구한 일입니다만 이 보물을 담보로 600냥을 차용해 주신다면 첫 달 금은까지 이자 100냥을 더해 반드시 갚겠습니다. 개월은 진실된 눈으로 읍소하는 민기태의 딱한 처지를 듣고는 지난날 자신의 집안이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어 풍비박산을 맞이하고 주저앉은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 덕에 환관의 집안까지 흘러든 기구한 자신의 옛 기억이 바늘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동변상련의 아픔이 진하게 그녀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두 말 않고 차용 증서와 함께 선뜻 600냥을 내어주었답니다. 목표한 금액을 대출받은 민기태는 개월에게 넙죽 절하고는 600냥이 든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눈발이 날리는 대문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개월이 담보로 받아든 금보옥들을 조심히 어루만지면서 그 위용에 감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머슴들의 곳간 재고 정리를 지휘하고 있던 거덕이가 개월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려다 말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금보옥들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마님, 손에 든 그것은 웬 것이옵니까요? 오, 그래. 거덕이 들었구나. 이것이 실은 말이란다. 거덕을 발견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맞이한 개월은 효자 선비 민기태와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헌데 그녀의 말을 들은 거덕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금보옥들을 훑더니 이내 난색이 되어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저기 마님, 쇳내가 잠시 살펴봐도 될깝쇼. 개월에게 금보옥들을 받아든 거덕은 도끼 눈을 하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마님, 쇳내의 지식줄이 얄팍하긴 하나 고려의 왕조에 그러한 왕명은 없었습죠. 게다가 이것이 그리 값진 물건이고 어차피 600냥을 차용할 작정이었다면 그냥 이 보물들을 600냥 대신 이방에게
바로 넘겼으면 되는 일을 어찌 귀찮게 엽전으로 바꿔갔겠습니까요? 또한 이 금보옥들은 순금의 것이 아니라 납덩어리 위에 도금을 입힌 것이구먼요. 이 짝을 한번 보셔야 쓰겠구먼요. 거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니 거뭇거뭇 시커먼 잡금 속에 빛이 올라오며 금박이 벗겨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사기꾼 선비에게 속았음을 깨달은 개월은 화들짝 놀랐지요. 그녀는 뒤늦게 집사를 호출하여 급히 남촌으로 보낸 민기태를 찾으라 일렀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어디 자신의 거처를 바른 대로 이야기했을 턱이 있을까요? 소득 없이 돌아온 집사의 보고를 받은 개월은 충격으로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런 개월에게 거덕이 다과상을 내오며 말했지요. 마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요. 내일 까정고 금두꺼비가 가짜라는 것을 일절 입 밖에 내면 안 되는구먼요. 쇳내에게 좋은 수가 있으니께 이놈 거덕이만 믿고 계셔보셔요. 이튿날 이른 새벽녘이 다 되자 거덕은 준비해두었던 밧줄로 마님인 개월을 꽁꽁 묶었습니다. 마님, 좁게 불편하시겠지만 잠시만 버티고 계시면 됩니다요. 개월은 단단히 옥죄어오는 밧줄의 감각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거덕에게 가지고 있던 신뢰가 두터웠기에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덕아. 내가 다 생각이 있겠지. 나는 너만 믿고 있겠다. 일을 마친 거덕은 마당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야단났다. 간밤에 도둑이 들어서는 마님을 포박하고 선비가 담보로 내어준 보물들을 훔쳐갔다. 이윽고 거덕의 고함 소리를 들은 하인들이 불이 나게 몰려왔습니다. 아니, 내 이놈들아. 간밤에 도둑이 들어 마님에게 흉포한 겁박을 한 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단 말이여. 거덕이 일부러 크게 소동을 벌여 동네방네 들으라는 듯 떠벌렸고 그리하여 북촌의 부자 과부댁이 담보로 잡아두었던 금보옥들을 도둑 맞았다는 소문은 멀리 바람을 타고 나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리만리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고개를 넘어 민기태의 귀에도 당도하게 되었지요. 개월을 속여 한몫 단단히 잡아 한낮부터 술상 앞에서 빈둥대고 있던 사기꾼 민기태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쭈? 이것 좀 보게. 잡고 있던 담보 물건을 도둑 맞았다니. 이게 웬 횡재인가? 이걸 빌미로 살살 긁어 금보옥 값을 물어내라 쪼아대면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 아니겠냐 이거야. 하늘이 나를 돕는구먼. 이참에 잃어버린 가짜 갑오값으로 한. 어디 보자. 그래, 만냥은 뜯어내야 되겠구만. 그는 쾌재를 부르며 부랴부랴 개월에게 빌렸던 원금 600냥과 이자로 내어줄 100냥을 어렵사리 만들어 도합 700냥을 챙겨 들고 섣달 금음이 되기도 전에 북촌 땅을 밟았습니다. 이윽고 개월의 집까지 당도하여 대문을 들어서자 소문대로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이고 그녀 역시 병색이 짙어 방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보옥들을 도둑 맞았다는 풍문이 역시 사실이었다는 확신에 민기태가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참고 무난하며 말했습니다.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여기 이자 100냥을 붙여서 700냥을 갖고 왔습니다. 차용해주신 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으니 이제 그만 제가 맡긴 저희 집안 갑오들을 돌려주시지요.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난 개월이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비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소중한 담보를 그만 도둑에게 절도당하고 말았지. 뭔가요? 그 말만을 기다리고 있던 민기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얼굴로 으름장을 놓으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뭐요? 그것이 대체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십니까? 좋기 만냥은 넘는 물건입니다. 네, 정말 면목이 없게 되었소이다. 여러 말 하실 필요 없고 당장 잃어버린 저희 집안 갑오값으로 만냥을 내어주시든 아니면 관하로가 사또 앞에 서시든 하시지요. 그러자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거덕이 아주 잘 만났다는 듯 몽둥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민기태가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는데 거덕이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씨구, 그래 이 선비님께서 사또 앞으로 가자신답지요? 그래, 거덕이 들었구나. 이 사기꾼 선비님께서 사또 앞으로 가자시는구나.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그거 참 듣던 중에 반가운 말이구먼요. 여기 그 가짜 가보나불행이인지 금복 모시기인지를 가지고 왔으니 요것과 함께 가면 쓰겠구먼요. 거덕이 민기태의 눈앞에 가짜 금부옥들을 집어던지면서 말하자 도둑 맞았다는 물건이 버젓이 자신의 앞에 등장한 것을 본 민기태의 얼굴이 대번에 허옇게 질렸습니다. 한바탕의 소동극이 끝이 나고 거덕의 훌륭한 꾀 덕분에 민기태를 포도청에 넘긴 뒤 잃어버린 원금과 이자까지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었던 개월. 그녀는 거덕에게 가지고 있던 막연한 연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눈을 피하거나 주변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현명하게 대처하여 큰 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일까지 이렇듯 번듯하게 처리해 주었으니 개월의 입장에서는 이토록 건실한 남자를 더 이상 외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개월은 살림을 합쳐 거덕에게 안방을 내어주게 되었고 성대하게 혼례까지 올리게 되었지요. 머슴과의 재가를 두고 고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도 하였지만 두 사람에게 그런 사소한 잡음 따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펼쳐갈 인생은 오로지 자신들의 것이었기에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왈가왈부 떠들어대는 주변인의 고나리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지요. 이후로 거덕은 개월의 남편이 되어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제 인생에서 맞이한 보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개월 역시도 거덕을 서방님으로 맞이하여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끼며 이제서야 비로소 제 삶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북촌의 명물이 되어 금슬좋기로 제일 가는 부부로 평생토록 연을 다하였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중기 어느 고을에 과부 박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빼어난 외모로 온 고을 남정네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앳되고 고운 얼굴과는 다르게 그 성격이 매우 모질고 악독한 데다 박씨의 외당숙이 고을 사또로 부임하고 있어서 어딜 가나 큰 소리를 텅텅 치고 자신의 뿌리가 양반 가문임을 뽐내며 수절하는 걸 자랑해대니 고을의 골치거리이자 기피의 대상이었지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방만한 것인가?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윽박을 질러대니 고을 사람들의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이구, 지독하다, 지독해. 귀신은 뭐하나? 저런 여자를 잡아가지 않고 말이야. 내 죽기 전에 저 여자 집안이 폭삭 망하는 꼴은 보고 죽어야 할 텐데 말이야. 고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에도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난 자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그러는 것이라 여겨 더욱 표독스럽게 그들을 대할 뿐이었죠. 생전 남편이 남긴 문전옥답 시녀맞이기를 물려받아 박 씨의 곡간은 언제나 탐스러운 곡식이 그득했지만 곡간에서 인심 나오는 법이 없어 박 씨 집 머슴치고 눈물을 흩뿌리지 않고 나간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박 씨의 고약한 신보를 몇 가지 나열해보자면 가뭄으로 작황이 나쁜 것을 머슴 탓으로 돌려 세경을 깎고 머슴의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한 날을 적어놓았다가 또 세경에서 제하고 쭉정이 나락을 세경으로 주며 자신의 논밭에서 고생하며 일해온 머슴들을 농락하기 일쑤였죠. 머슴은 노비와는 달리 계약으로 품을 채워주는 계약직의 일꾼이었으나 이 박 씨의 서슬퍼런 엄포는 머슴들을 마치 제 하인이라도 부리는 듯 제멋대로 굴며 하대하곤 하였습니다. 정도라는 것을 모를 지경으로 그 폐악이 지나쳤으니 악덕원님보다도 더한 독종이라는 소리가 새어나올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요. 마님, 이것으로 어찌 올 겨울을 나겠습니까? 제발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이대로는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요. 내가 배가 불러 그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싫다면 이마저도 내어주지 않겠으니 썩 꺼지거라. 내가 관아에 끌려가 사또 앞에서 곤장 맛을 봐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꾸나. 아니 마님, 정당이란 품삯도 이 후려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요? 억울합니다요. 내 놈이 정령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말이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아주 경을 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머슴이 억울함을 담아 사연을 호소하기라도 하면 사또인 외당숙을 핑계 삼아 볼기짝에 곤장을 치게 할 것이라고 겁박을 주니 박 씨의 악행에도 머슴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침을 뱉고는 도망쳐버렸습니다. 들어온 머슴들이 박 씨의 고약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흘이 멀다 하여 도망쳤지만 박 씨는 콧방귀를 끼며 일할 사람은 지천에 널렸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여겼죠. 흥, 못난 것들. 내 놈들 아니면 어디 일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배골른 덕에 부릴 놈들이 이 고을에 지천으로 널려 있음을 모르다니 참으로 발칙하기만 하구나? 맵디 매운 꽃샘추위도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갑기 그지없던 박 씨의 신보는 나날이 그 위세가 심해져만 갔습니다. 외당숙 사또를 등에 업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박 씨에게 고초를 당했음에도 박 씨를 건드릴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그런 박 씨 집에 총각 머슴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래, 자네 이름은 무엇인고? 박 씨의 물음에도 이 머슴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대답이 없는 겐가?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게야?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냐? 이어진 박 씨의 물음에도 이 머슴은 무뚝뚝한 얼굴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박 씨는 이 머슴을 쫓아내려다 문득 머슴의 용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단한 어깨가 떡 벌어지고 야생적인 수컷의 느낌이 물씬한 이 머슴은 복식이나 행색도 세간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그 용모가 제멋대로였고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박 씨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매력이 있었답니다. 결국 박 씨는 이 머슴을 종으로 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후로 여러 일을 시켰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박 씨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머슴의 일하는 태도였습니다. 말 한마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묵묵히 박 씨의 지령을 수행하는 성실함이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머슴은 황소처럼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가 없었던 데다 해가 바뀌어도 세경 이야기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할 뿐 박 씨의 신경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죠. 무뚝뚝하고 표정 없는 얼굴이 내심 마음에 걸렸으나 이미 이 머슴이 마음에 들어버린 박 씨에게는 오히려 남자다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품삯도 제때 쳐주지 않는데도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 아주 싼 값에 부릴 수 있는 실한 머슴이라 이게 웬 떡이냐 싶었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들어온 물건 중에 물건이로구나. 내 이놈을 단단히 빼먹어 곡간을 더욱 풍성하게 불리고야 말리라. 결국 박 씨는 다른 머슴들을 모두 쫓아내고 이 총각 머슴 하나만을 두고 부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너끈히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내는 것이 대견하기까지에 끼니마다 풍성하고 배불리 먹이곤 했지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 산에 나무를 하러 간 머슴이 점심나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머슴이 말없이 비가 내리는 하늘을 가리키자 그래, 소나기가 오고 있으니 오늘은 이만 쉬도록 하여라. 하고 박 씨가 손짓을 하고는 돌아서려는데 박 씨의 시선이 비에 젖어 삼배 바지가 착 달라붙은 머슴의 하초에 꽂히고 말아버렸지 뭐예요. 튼실한 근육이 불끈대는 머슴의 음영은 자신의 집을 거쳐간 숱한 머슴들과는 그 수준부터가 달랐지요. 박 씨는 우물가에서 멱을 감는 머슴 녀석을 보며 가슴을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내 자랑스럽게 수절한 세월이 얼마인데 저 청것의 육신을 보고 이리도 가슴이 요동을 치다니.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에 박 씨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멱을 감은 머슴은 기세 좋게 점심상을 처리하고는 고단했는지 툇마루에서 8팔자로 뻗어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낮잠에 빠진 머슴의 존재감은 더욱 웅장해져 마치 천막과도 같은 형상이 되었지요.
그 모습을 본 박 씨는 문득 집에는 박 씨와 이 머슴뿐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으니 그런 생각이 미치자 박 씨는 점점 후끈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온 머슴의 수컷스러움에 이를 악문 채 지나온 밤이 몇 날 며칠인지 헤아릴 수도 없었지요. 이대로 지내다가는 박 씨의 정신이 쏙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밤, 박 씨는 주변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호치마만 걸친 채 까치발로 몰래 머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를 골며 기세 좋게 골아떨어진 머슴에게 침투하는 것에 성공한 박 씨는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렇게 머슴이 자는 사이 음흉하게 이를 치르려던 찰나, 자고 있던 머슴이 갑자기 눈을 뜨고는 박 씨를 낚아채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이야. 무슨 짓이냐? 어서 놓거라. 깜짝 놀란 박 씨는 저항하려 했지만 바위덩어리 같은 머슴의 힘에 벗어날 수가 없었죠. 머슴은 박 씨를 휘어잡고는 질풍과도 같은 사랑의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낙수 소리조차 박 씨의 애달은 마음을 묻어버릴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자 두 사람은 땀범벅이 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어져 누웠습니다. 그간 수절해온 시간과 노력들이 거짓말처럼 허물어졌을 정도로 머슴의 사내다움은 걸출했고 박 씨는 이 집맛을 쉬이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졌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박 씨는 머슴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금침 위에서 또다시 살과 뼈를 태웠습니다. 머슴의 전륜함에 넋을 잃은 박 씨가 내뿜는 기세가 지천으로 퍼져나가는 통에 야음을 틈타 울던 산새들마저도 지저귀는 것을 멈추는 시간이 한참을 흘렀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천지가 떠나갈 듯이 극락의 맛을 경험한 박 씨가 까무라친 뒤에 이튿날 아침 안방 금침 위에서 눈을 뜬 박 씨가 자신의 옆에 있던 머슴의 존재를 느끼곤 흠칫 놀랐습니다. 머슴은 이미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 희죽희죽 웃으며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박 씨는 순간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무언가 잘못 끼워진 단추의 척호를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아차 싶은 마음이었달까요? 아니, 저놈이 어찌하여 저리도 방만한 얼굴로 희죽거리고 있는 것이나. 간밤에 대체 내도 무슨 짓을? 그제서야 정신이 퍼뜩 들게 된 박 씨의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여 고을 사람들이 눈치라도 채게 될 것이 두려워진 박 씨가 서둘러 머슴에게 손짓을 하며 말하였지요. 이제 그만 나가서 일을 보거라. 언제까지 이 방에서 죽치고 앉아 농땡이를 부릴 심산이야? 간밤에 일은 긴 말할 필요 없으니 깨끗이 있고 내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박 씨의 말에 능구렁이 같은 미소만 짓던 머슴이 대뜸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약물이 터지니 내 이제야 말문이 터지는군. 그간 아주 말 한마디 않고 뼈 빠지게 일만 해대느라 내 아주 지독히도 힘들었다는 거 아니겠소? 그래, 하실 말씀은 그것이 전부요? 머슴의 목소리를 들은 박 씨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여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머슴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낸 적이 없기에 박 씨는 짐짓 이 머슴이 말할 줄을 모르는 자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박 씨의 놀란 표정은 아랑곳 없이 머슴은 아예 떡하니 방 중앙의 책상에 기대 앉아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어흠, 간밤에 힘께나 썼더니만 온몸이 찌뿌둥한 것이 나 오늘은 일 못하겠소. 거 가서 실한닭이나 한 마리 골라다가 잡아주시오. 내 몸보신이라도 좀 해야 쓰겠소. 문득 온 고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열려상을 탔던 박 씨는 그만 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필시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 입 밖으로 소문이 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일을 저지른 것이었는데 말문이 터진 것도 모자라 이렇듯 기세 좋게 주인 행세까지 하다니요. 외당숙 사또에게 사실을 고하면 이 머슴 나부랭이 하나쯤이야 손쉽게 작살낼 수야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온 고을 사람들이 박 씨가 머슴을 데려다 버린 파렴치한 작태를 모두 알게 되어 동네방네 온통 까발려질 것이고 열여상을 준 사또의 위신은 뭐가 되며 온 고을의 수저를 자랑했던 자신의 체면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박 씨의 머릿속에서 고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쏟는 비난의 화살이 망령처럼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결코 현실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머슴의 태도에 끓어오르는 분과 찰나의 욕정을 이겨내지 못해 가벼이 움직인 자신에 대한 분을 함께 삭히며 말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닭 잡아 올릴 테니 조금 기다리시게.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뻔뻔하고 능글맞은 머슴의 태도에 주눅이 들어버린 박 씨는 울먹임 가득한 목소리를 낼 수밖엔 없었지요. 그렇게 박 씨가 어쩔 수 없이 차려온 달백숙을 먹고 난 총각 머슴. 저기 말일세. 여보게. 백숙도 먹었으니 이제 그만 나가서 일을 보시게. 오늘도 해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러면 쓰는가? 박 씨가 사정하듯 타일렀지만 머슴은 능글맞은 표정으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거속이나 차리게 냉수나 한 사발 떠오시오. 뱃속에 느끼한 기름이 들어가니 이거 영 할 맛이 나질 않는구만.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보자 하니 이놈이 점점? 어째 표정이 영 깨림칙한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모양인데 뭐 아쉬울 것 없소. 지금 당장 사또께 달려가 내 수절하던 과부와 벌였던 일을 아주 소상히 동네방네 밝힐 터이니 말이오. 저기 여보게 아닐세.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 노여움을 푸시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요? 뭔가 일이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 박 씨였지만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고 말았죠? 이미 다른 머슴들마저 모두 쫓아내버린 터라 박 씨는 그야말로 머슴의 말에 순종할 수밖엔 없었습니다. 논밭이며 곡간이며 장작이며 기타 자빌이며 온 천지가 머슴이 도맡아 하던 일이라 당장 일손이 급했던 것은 박 씨였으니까요. 게다가 그간 머슴이 너무나 살뜰히 온 집안일들을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박 씨는 편리함과 게으름에 젖어 간의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도 놓쳐버려 이 머슴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이 머슴의 생자를 고스란히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내 너희 청대로 하겠으니 마음을 돌리고 우리 대화를 잘 해보게나. 그날 이후로 머슴은 아예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한번 책을 잡혀버렸던 박 씨는 이 머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엔 없었지요. 명색이 양반 가문이라고 떵떵거렸던 자신에게 머슴을 방에 들인 요망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었으니 말입니다. 머슴은 박 씨의 곳간을 열어 그간 박 씨에게 핍박받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들에게 곡식이며 고기며 풍족하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지요. 마님은 이제 새 사람이 되기로 작심하신 차이니 자네들은 그리들 알게나. 곳간에서 곡식을 받아든 일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슴은 박 씨에게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게 하였지요. 문득 자신에게 고맙다며 연신절을 하는 일꾼들을 보고 있으니 박 씨의 마음 한켠에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그간 혼자 된 몸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나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게만 살아온 것 같구나. 이들이 이렇듯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 스스로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박 씨는 북받치는 후회와 서글픈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여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머슴은 박 씨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그간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해온 모든 내막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는 박 씨의 고약한 심보를 고쳐주기 위해 일부러 그녀의 집으로 머슴살이를 들어온 것이었지요. 고을 전체에 박 씨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 있으니
엽고을서 그것을 귀담아두고 있던 머슴이 호기롭게 나서 자신이 박씨를 개과천선시켜 보이겠다 자원하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슴의 전략적인 접근에 박씨는 쥐덫에 걸린 쥐처럼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대가 내 눈을 깨워주었으니 이제서야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었소. 그간의 행실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소이다. 박씨는 그 이후로 머슴과 함께 지내면서 어려운 소작농들에게 풍성한 세경을 베풀면서 은덕을 쌓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을에서는 변심하여 새 사람이 된 박씨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여 그녀는 진정으로 칭송받는 고을의 유명인사가 될 수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단양이 있는 조선의 어느 한 고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이 지긋한 강대감에게 혼례를 들어 몇 채를 보내온 마님의 얼굴에는 천근 같은 근심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들어 너무도 이상해진 강대감의 거동 때문이었어요. 그 위세가 대단하여 주변의 시세머린 눈총을 받을 정도로 마님을 아껴주던 그 강대감이었으나 요즘엔 도통 마님이 지내는 안방 행차를 금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예전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안방에 들이닥쳐서는 밤이 깊도록 마님을 이리저리 요리하던 시절은 이제 가물가물할 지경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기간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달마다 한 번씩은 안방을 찾았었고 친우들과 약주라도 진득하게 저른 날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옷고름을 무장해제시키던 그 대감이 최근에는 그 걸음이 너무나도 비싸지고 말았지요. 영감이 저렇듯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마치 수절하는 과부처럼 지내고 있으니 마님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답니다. 내 비록 사대부집 여식으로 태어나 이 집안에 들어왔으나 영감이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이 길어만지니 이제는 지쳐만 가는구나. 내 더 이상은 체면이고 가문이고 그런 것일랑은 모르겠고 오늘은 기필코 저 영감과 결판을 짓고 말리라. 구름이 달에 걸려 야음이 짙었던 밤, 뻐근하게 좀이 쑤셨던 마님은 하인들이 모두 잠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부엌에서 뒷물을 마친 후 얼굴에 곱게 분을 바르며 치장을 마쳤습니다. 아직 한창 때의 나이였던 데다가 시집 올 때부터 이미 단아한 용모로 소문이 나 있었던 터라 한결 고와진 자신의 모습에 거울을 바라보던 마님은 한껏 자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제 아무리 나를 향한 대감에 흥이 식었다고는 하나? 어디 내 이 모습을 보고도 꿈틀거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 보자. 마님은 콧방귀를 끼며 부엌에서 간단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곤 가벼운 걸음으로 안마당을 건너 대감의 사랑방으로 당도하였지요. 마님의 경쾌한 발소리를 듣고 이부자리에서 부스스 일어난 대감은 어째 표정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보, 잠시 일어나 보셔요. 생긋 웃으며 대감의 몸을 일으켜 세운 마님은 자신의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대감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애가 타는 몸짓에도 대감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묵묵부답이더니 이내 곧불 기운이 있다며 마님이 건네는 술잔도 받아들지 않고는 도로 자리에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존심이 상해버린 마님의 표정이 떫은 감이라도 씹은 것 마냥 일그러지고 말았지요. 아니 여보, 차려온 성의를 봐서 술상에 젓가락이라도 좀 집어보셔요. 억누른 목소리로 던진 마님의 한마디에도 대감은 등을 돌리고 누워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볼 테니 어디 푹 주무시지요. 열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마님은 대감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는
무안과 창피함을 애써 숨기며 술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혼자서 한숨을 내쉬던 마님은 자신이 차린 술상의 다과들을 안주 삼아 탁주를 몽땅 다 비워버렸습니다. 대감이 정말로 곧불 기운으로 나를 찾지 않는 것일까? 그런 사사로운 이유라면야 좋겠지만 심히 의심이 되는구나. 어디 첩이라도 얻어놓은 것인가? 그리 왕성하던 양반이 어찌 저리도 소인배가 되어서는 쭈그러든 게지? 그렇게 마님이 뜬 눈으로 별의별 생각을 떠올리며 고민에 빠진 사이 동창은 밝아 눈치 없는 새벽닭이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마님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찬으로 올라왔던 고기가 체한 것인지 속이 매우 좋지 않아 잠에서 깬 마님은 뒷간을 가기 위해 불이 나게 안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밤은 깊어 부엉이가 굿을 피우는 삼경의 시간인데 교교하게 내리떨어지는 달빛 아래에서 마치 도둑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의 그림자가 안마당을 스쳐가는 것을 발견했지 뭔가요? 인기척에 화들짝 놀란 것도 잠시였고 마님의 촉이 곤두서며 머리에 어떤 생각이 헤집고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저것이 혹시? 마님은 올라오던 채기도 잊은 채 그림자를 살며시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그림자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대감방이었지요. 이윽고 그림자에게서 마님도 잘 알고 있던 여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요? 셋내 춘오리가 들었습니다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마님이 이 집으로 시집 올 적에 본가에서 데려와 여종으로 부리고 있던 춘월이었지요. 춘월이는 마님이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며 각별하게 아껴주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치 빠르고 일머리가 좋은 점이 마음에 들었던 마님은 깔끔한 비단옷까지 내어주며 하인 그 이상으로 대접하던 아이였지요. 내 아래 것들이 영감의 방으로 왕래하는 것을 눈치로 짐작은 하고 있었다마는 어찌 다른 아이도 아니고 하필 춘월이 저것이란 말이냐? 내 저것에게 얼마나 각별히 정을 쏟아주었거늘. 마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치를 떨면서도 대감방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님이 밖에서 쫑긋 귀를 세웠더니 대감방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춘월이가 대감과 신명나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맙소사,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춘월이 저 맹랑한 것이 나 모르게 대감방에 드나들었다. 이 말이렸다? 내 이것을 어떻게 유절내야 속이 풀린다? 어쩐지 요즘 들어 춘월이의 둔부에 두툼이 육덕이 오르고 그 눈웃음에도 새끼가 바짝 올라서는 하인들이 춘월이만 지나가면 모두들 마른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쳐다보는 것이 든든한 뒷배에 붙어먹어 음기를 바짝 풍겨대던 덕분이었음을 깨달은 마님이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된다는 듯 지난 날을 회상해 보았지요. 요 근래 아주 기세가 긍등하여서는 마님이 지시하는 일을 듣는 듯 마는 듯 건성으로 처리하던 모습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막상 이유를 알게 되니 아주 괘씸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마님이었답니다. 게다가 마님은 방 너머로 들려오는 대감의 팔팔함에 더욱 마음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일전에 술상을 차려들고 대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비실거리며 곧불 핑계를 대던 그 대감과 같은 사람인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방 안의 열기와 기세가 아주 말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마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방 안으로 쫓아 들어가서는 손에 집히는 것은 죄다 집어던지며 사달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쥐는 것도 잠시, 점잖은 양반 체면에 그야말로 새파란 하녀와 투기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간 지켜온 위엄의 세월이 얼마인데 이 야심한 시각에 집안의 하인들에게 추태를 보일 수야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부글부글 속만 끓이고 있던 마님은 일단은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님은 밤이 찾아오면 잠도 자지 않고서는 대감방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춘월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허나 요망하게도 마님이 촉을 바짝 세우는 날에는 춘월이 역시 제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참으로 여간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잡아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어느 날, 대감이 참나무가 잔뜩 우거진 고갯길을 넘나드는 지인의 잔칫집에 다녀왔지요. 오밤중에 돌아온 대감은 긴 여정에 지친 기색이었지요. 여보, 다녀오셨어요? 무척 피곤하시지요? 금방 들어가 다리라도 주물러 드리겠어요. 대감은 마당으로 자신을 마중 나온 마님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소이다, 부인. 꽤 고단한 여정이었소이다. 그러니까 임자가 들어올 필요는 없이 춘월이나 좀 내 방으로 보내주시오. 아니, 뭐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은 신보가 뒤틀리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떼를 쓰며 춘월이를 들여보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이 벌개진 얼굴로 제 집 하인들에게 춘월이를 불러오라 이르자 곧이어 마님의 앞에 당도한 춘월의 표정이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었답니다. 춘월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종이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나무인의 태도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지요. 하늘 위로 고개를 떳떳이 쳐들고서는 큼지막한 발걸음으로 마치 마님에게 보란 듯이 대감방으로 기세 좋게 들어가 쾅하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방자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어버린 마님이 까치발을 하고서는 대감의 방문에다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들으려 하는 찰나였습니다. 닫혔던 문이 세차게 열리면서 춘월이가 고개를 쑥 내밀고는 소리쳤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안에 들어와서 지키고 계시지 그러셔요? 뭐가 어쩌고 어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마님이 춘월이를 잡아채 그 자리에서 족치려는 순간 대감의 방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님은 결국 제분도 채 풀지 못하고 본인의 방으로 돌아와 애꿎은 냉수만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인 자신을 두고 한눈을 파는 대감보다도 춘월이 맹랑한 것이 보여주는 작금의 행태에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지요. 내 춘월이 저 불효시 같은 망할 것을 어떻게 다스린다? 아주 속에서 천불이 끓다 못해서 복장이 터질 노릇이구나. 감히 저것이 어찌 안방마님인 내게. 그날 밤 마님은 이를 부득부득 앓며 솟아오르는 화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춘월이 이 아둔한 거사. 네가 이젠 옳게 하는 일이 없구나? 밥이 어찌 이리 질게 된 것이냐? 반찬의 간은 또 어떻단 말이야? 이게 반찬인지 소금절임인지 내 분간이 가지를 않는구나. 그날 이후로 춘월을 향한 마님의 맹공이 시작됐습니다. 춘월이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어 사사건건 딴지를 놓아대곤 하였지요.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아이구나? 당돌한 표정으로 마님의 투정을 한 귀로 흘려보내던 춘월이 표독스럽게 뱀눈을 뜨고는 반격해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요? 대관절제가 마님보다 못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이 소란을 떨고 계신지요. 대감 어른도 그러셨는 걸 말입니다. 이 말에 놀란 마님이 춘월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대감이 뭐라 이르셨다고?
마님의 당황한 표정을 본 춘월이 더욱 신이 나 방자한 입놀림을 멈추지 않고 쏘아 올렸습니다. 대감어른께선 바느질을 하는 모양새도 제가 더 낫고 음식지에 올리는 솜씨 또한 제가 훨씬 낫다고 하지 뭡니까요? 어디 그뿐인 줄 아셔요? 대감어른께서 말씀하시길 이불 속 요분질도 제 쪽이 훨씬 더 빼어나다 하셨습니다요. 동구밖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 정승도 마님보다는 유연할 것이라고도 하셨지요. 마님은 뒷골이 땡겨 눈앞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자신이 몸종으로 부리고 있던 맹랑한 하녀가 촉새처럼 내지르는 말이 마님의 가슴을 후비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핑핑 도느라 입만 벙긋거리며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 마님에게 춘월이 희죽희죽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막새도 밤마다 어찌나 제 칭찬을 하던지요. 대감마님만 맛보시기에는 아까울 지경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걸요. 뭐라? 누구? 방금 막새라고 하였느냐? 춘월의 마지막 말을 놓치지 않았던 마님의 눈에선 번개처럼 생기가 감돌았지요. 아항, 그랬었단 말이구나. 춘월이 네가 대감어른과 보낸 밤들처럼 막새와도 그렇게 진탕 몸을 섞어댔다는 말이었다. 대감어른 밤시중을 들면서 뒷구멍으로는 막새랑 역전의 빌미를 잡았다고 생각한 마님의 칼날 같은 물음에 어쩐 일인지 춘월이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빈정이 상한 마님이 그녀를 몰아세우며 말했지요. 내 당장 대감어른께 이 사실을 구하여 어디 그 이후로도 대감이 너를 예뻐하시는지 두고 보자꾸나. 막새랑도 붙어먹은 하녀를 이 집에 계속 놔두시지 말이야. 기세등등한 마님의 말에 춘월이는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얘 어디 그래 보셔요. 가만히 써보자. 구범이가 그러던데. 감탕질도 국갈춤도 맛깔나기는 제 쪽이 마님의 그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구범이는 마님의 그런 방면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참으로 궁금했던 참인데. 이참에 대감마님께 같이 한번 고해보도록 하실갑쇼. 구범이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어찌나 기똥차던지. 저는 그런 진기한 몸놀림은 참말로요. 저기 저작거리 사당패의 제주넘기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모습이었지요. 춘월이의 말을 들은 마님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외로움에 지쳐 세경 머슴 구범이와 잠시 정분을 내었던 것인데 그 비밀 중의 비밀을 이 요망한 것이 모조리 꿰고 있었다니. 구범이의 입단속을 단단히 시켜두었음에도 이 불여우에게 홀딱 넘어가 버린 구범이가 야속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모든 사정이 밝혀지면 잃을 것이 많은 것은 일개 몸종하녀가 아닌 바로 양반댁 마나님인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마님은 더 이상 춘월이를 건드리지 못하였고 밤마다 대감의 방으로 들어가는 일도 막지 못하였지요. 자신에게 위로 가득한 밤을 선사해 주었던 고마움을 뒤로하고 춘월이에게 자신과의 미래를 고자질한 가벼운 입의 구범을 몽둥이로 다스려 마님은 분한 마음에 애꿎은 화풀이만 겨우겨우 할 수 있었다는 구문이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